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한 2기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실장직을 신설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다시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며 표결 저지를 위해 밤샘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7년 전 대규모 지진을 겪었던 경주 시민들은 건물 밖을 뛰쳐나가는 등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안성시 칠상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조계종은 자승스님이 스스로 분신했다고 판단하고 장례를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일 년 6개월여 만에 2기 대통령실이 출범했습니다. 과거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없앴던 정책실장직을 부활시키며 기존 비서실, 안보실 이렇게 2실에서 3실로 바꾼 겁니다. 그동안 정책실장 역할을 김대기 비서실장이 도맡아 왔지만 일이 몰리면서 사실 내각, 당과의 협의가 수월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분야를 따로 떼어내서 정책실장직을 만든 겁니다. 수석 비서관 5명도 모두 교체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첫 소식 원준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정책실장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정책실장은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임 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정책실 등 3실로 재편됐고 조만간 과학기술수석도 신설해 6수석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기존 수석 비서관 5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물러나는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임명됐고 김은혜 홍보수석 대신 이도훈 대변인이 승진 배치됐습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쉽지 않은 역할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인사는 당초 다음 주로 예정돼 있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쇄신 필요성이 커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렇게 인사와 조직 개편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이틀 연속 취소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때문입니다. MBN 취재 결과 엑스포 발표 전 보고 내용과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고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 관련 조직에 대한 문체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교체 예정에 없던 외교부 장관도 포함해서 말이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정과제 점검회의 일정을 취소했고 오후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현안 보고만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는데 엑스포 결과 예상이 크게 빗나간 원인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우리도 50표 이상 받으며 결선 투표에 사우디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 직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0대 50으로 내부에서 본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2차 투표 가면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포를 직접 담당했던 미래전략기획관실은 역할 조정이 예상되고 홍보 파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각에도 영향을 주어 유인 분위기였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외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숙고했습니다. 행사 기한이 모레까지인 만큼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지칭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겁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거죠. 당초 김용, 전진상 그리고 유동규, 김만배 네 사람이 대장동 개발 구조를 만들고 끝까지 비밀로 하자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던 만큼 나머지 인물들, 그러니까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은치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선거 앞두고 있는데 심정 한 말씀 해주시죠.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대선 예비 경선 전후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며 정치 자금으로 6억 원을 받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1억 9천만 원 가운데 7천만 원만 뇌물로 받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해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홍 변호사는 무죄가,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내 최측근이라고 지칭한 인물이 유죄를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우선 김용 부원장이 그 큰 돈을 받은 시기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전후였기에 이 돈이 거기로 흘러가진 않았는지, 갔다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들여다보겠죠. 이 대표 측은 부정한 자금은 1원도 없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했지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며 재차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집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경선 당시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만큼 자금 여력이 넘쳤던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판결 직후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비극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너무 세다, 이 정도면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연일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이낙연 전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 돈의 흐름,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홍지호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법정 안팎에서 소란이 일었다고요? 네, 김용 전 부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도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법원을 빠져나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서는 욕을 섞어가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법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그 신빙성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맞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돈을 전달한 장소 등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피고인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6억 원을 받고 2013년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왜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만큼 구체적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유 전 본부장도 돈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걸 또 전달했으니까 범행에 가담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치자금법에서는 부정한 돈을 받은 쪽과 준 쪽 모두 처벌합니다. 네네. 이번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수수자, 즉 받는 쪽이었는데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 6억 원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용처나 분배 방법 등을 논의하지도 않은 단순 전달자였다는 겁니다. 중간에 돈이 좀 빠져나갔다는 말도 들리긴 했는데 그건 차후에 알아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선거 직후 이재명 대표를 또 언급했어요. 맞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모든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치자금의 배후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직격한 겁니다. 이번 선고로 대장동 또 위례 시도시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래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전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검찰 주장의 근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빙성을 일부 인정한 부분은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인정된 6억 원의 정치 자금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이 대표의 배임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어느 정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는 이미 마쳤고 내일 표결을 거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탄핵 시도에 맞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본회의 직후 규탄 대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잠시 후 9시부터 이곳 롯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갑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다시 본회의에 보고된 건 오늘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탄핵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이 안건을 자진 철회한 지 3주 만입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하잖아요. 통과될까요? 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본회의 개최의 여부인데요.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일정인 만큼 탄핵용으론 열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본회의 직전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김 의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헌정을 유린하는 의회 폭거에 가담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 조항에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내일 본회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만약 본회의가 열리고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무는 바로 정지됩니다. 또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에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혁신위가 의결한 당 주류 희생 요구를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직접 관철시키겠다 이거죠. 하지만 김기현 대표, 혁신위가 공관위원장 자리를 위해 일한 건 아닐 거라면서 요구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도부와 친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 요구를 6호 혁신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3일 권고 이후 응답하지 않는 당 지도부를 향해 입장을 달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또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요구했습니다.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당 지도부 대신 자신이 직접 혁신안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들은 인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의 활동이 공관위원장 자리를 위한 것은 아닐 거라며 즉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최후 통첩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혁신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게 지금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의외의 인물을 만났어요.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사실 여야를 오가면서 비대위원장을 했었고 최근에 신당 창당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준석 전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과도 교류를 하고 있죠. 네네. 신당 창당 가능성을 말한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만난 겁니까? 네, 알고 보니 두 사람 같은 건물의 9층과 1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전 대표는 만남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에 42년쯤 된 관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확히 40년 전인 1983년 10월 초 당시 기자였던 이 전 대표가 전두환 정권이 금융실명제를 연기할 것이라는 특종 기사를 썼는데 그 취재원이 김 전 위원장이었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거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는데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와 맞물린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인사가 또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근데 이분 한동훈 장관하고 또 설전을 했습니다. 네, 한 장관이 송 전 대표가 과거 유흥주점에 갔던 사실을 저격한 바 있었죠. 네네. 송 전 대표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선배가 술 한 번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며 룸살롱이 아닌 단란주점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 번을 가지고 비약해서 떠들고 있다면서 불쾌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이 운동권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소년급제라는 게 참 위험한 건데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뭐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봤습니까? 당연히 뭐 한 장관 참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국회를 찾은 한 장관에게 기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네네네. 한 장관의 답변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 적개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그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고 송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안성 칠쌍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전날까지 너무나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에 한때 타살 의혹도 제기됐었지만 조계종이 소신공양,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쳤다고 밝혔고 경찰 또한 화재 당시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의혹은 해소됐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합동 감식반이 잿더미로 변한 기둥 등 건물 잔해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불교 조계종 사찰 칠장사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체가 불에 탔는데 그 안에서 스님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CCTV와 칠장사 관계자 진술, 휴대전화 위치값 등을 조사한 경찰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열반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안에는 자승 스님이 휘발유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요사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방문을 닫고 몇 분 뒤에 화염이 치솟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요사체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타살 가능성 등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이곳 칠장사 인근에서는 자승 스님이 쓴 유서로 보이는 메모 2장이 발견됐습니다. 메모에는 여기서 세성과의 인연을 끝낸다는 내용과 함께 칠장사 주지 스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메모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적 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들은 동료 스님들은 화재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이 뭐 비참하다고 그럴까 뭐 처참하다고 그럴까 어떻게 뭐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저런 불상사로 입적하시게 돼서 마음이 크게 안 좋지. 국정원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테러와 안보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입적한 자승 스님은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연임한 조계종 최고의 실세로 꼽힙니다. 조계종은 장례를 종단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조계사의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구호 아래 부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데 매진해온 자승 스님. 2009년 55살의 역대 최고 지지율로 33대 총무원장에 선출됐고 4년 뒤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유일하게 총무원장 연임에 성공한 종단 내 최고 실세입니다. 지난 시간의 성과와 함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 불교와 조계종단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임 후에도 청년층에게 불교를 전하며 왕성하게 활동했고 지난 3월에는 108명의 순례단을 이끌고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 1167km를 걸어서 순례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깨달음은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소신 공양했다며 장례는 종단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종도들과 국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며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진짜 지금은 너무 황망해서 정말 이제 정말 뭐 좋은 곳으로 잘 가시기를 바라야죠. 자승 스님의 연결식은 오는 3일 이곳 조계사에서 엄수되며 답의식은 자승 스님의 소속 본사인 용주사에서 거행됩니다. MBN 뉴스 정사이민입니다. 한적한 시골 농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IT 업계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접 농막을 짓고 컴퓨터와 노트북, 외장 하드를 갖다 놓고는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겁니다. 회원만 32만 명, 6년간 전국 5천여 개의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무려 75억 원을 챙겼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수풀로 뒤덮인 길을 지나자 나타나는 농막 한 채. 안에는 농기구나 농작물 대신 컴퓨터와 외장하드 디스크까지 갖췄습니다. 이곳에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차린 겁니다. 32만 명이나 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 광고를 해온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과 관리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IT 전문가입니다. 전국 5,400여 개 성매매 업소로부터 매달 20만 원씩 광고비를 받는 등 6년 동안 챙긴 돈만 75억 7천만 원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한적한 시골의 농막을 사무실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수익금은 전문 조직에 매달 3천만 원을 주고 세탁해 비대면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사용했습니다. 해외 서버를 두고 또 하나 도메인 역시도 해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아파트와 값비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10여억 원을 압수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 수익금 65억 원은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는 장례 후 2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아직도 마땅한 장지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유해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산에 옮기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묻힐 자리는 없다면서요.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 회고록에서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 남아 통일을 맡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도 연결식에서 유해를 전방에 안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장해서 북녘 땅에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지를 구하지 못해 유해는 2년 동안 자택에 보관됐는데 최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사유지에 안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 안장이 추진 중인 부지입니다. 접경 지역이라 날씨가 맑으면 북한 개성까지 보입니다. 유가족 측은 육군 1사단이 관할하는 땅 일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 대통령은 1사단장을 지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전두환 6월의 파주 장사님 매장을 반드시 막아내자. 마을 주민들도 당혹스러워합니다. 몇 분들도 이제 여길 왜 와야 하냐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분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지만 유족이 땅을 사더라도 해당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해를 안치하려면 군의 동의가 필요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단 21년 만에 유 씨의 한국 입국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정부가 유 씨 입국을 최종 승인한 건 아니죠. 실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한국 입국 제한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 13년이 흐른 지난 2015년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LA 총영사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5년 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다시 2차 소송에 들어갔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비자 발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 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확하게는 차체가 아니라 배터리에 주는 거죠. 그런데 배터리가 없는 깡통 전기차를 중국에서 수입해 보조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54억 원을 가로챈 일당 36명이 붙잡혔습니다. 서류만으로 수입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건데 1억 원짜리 차량을 배터리 없이 3천만 원에 들여와 한 대당 5천만 원 넘게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전기차 부품 공장. 승용차부터 어린이집 차량, 트럭까지 80대가 넘는 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차량 세대는 보닛 앞부분이 모두 텅 빈 채로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배터리 업체 대표 A씨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타내려고 중국에서 들여온 배터리 없는 깡통 전기차 92대 중 일부입니다. 운전석과 차체 등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전자부품은 텅 비어 있고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A씨는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 계약서 등 서류만으로도 보조금이 나오는 제도적 허점을 노려 5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차체 한 대당 5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겁니다. 보조금을 받고는 나중에 배터리를 달아 학원버스나 캠핑카로 개조해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차량들을 자신과 공범들이 관리하는 대구, 김포, 용인, 평택, 창고 등에 보관 방치하였다가 순차적으로 배터리를 부착하고 학원버스, 캠핑카 등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재산 40억여 원을 추징하고 보조금 지급 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국내 미술품 중 경매에만 나가면 최고가를 기록하는 고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도난당했던 유족이 그림은 찾았는데 돌려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40억 원짜리인데 말이죠. 절도범에게 이 그림을 산 사람은 이게 도난품인지 몰랐다고 하거든요. 법원도 구매자의 손을 들어줬죠. 그럼 유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그림의 주인이 투병하는 사이 제자와 수행비서 또 가사 도우미까지 합세해 총 100억 원대 대작들을 다 훔친 겁니다. 모두에게 희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고 박내회 서강대 명예교수가 소유하고 있던 고 김환기 화백의 그림 산울림. 제자 등이 몰래 훔쳤다가 들통나 구속됐지만 유족들은 그림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훔친 일당이 이미 서울 강남의 갤러리 대표 조모 씨에게 40억 원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그림 소재를 파악한 유족들은 그림을 달라고 했지만 조 씨 측은 정당하게 샀고 이미 되판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집행관이 갤러리랑 여기들을 들어갔을 때 여기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결국 유족 측은 작물 취득 혐의로 조 씨를 고소하고 그림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는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그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품인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가 없어 정당하게 산 그림이라고 봤습니다. 도난이 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작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인정을 하고 대신 절도범들에게 그림값 40억 원을 배상받으라고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김환기 화백의 그림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는 저희는 돈으로 환산을 하지 않거든요. 현재 경찰 수사는 4년째 지지부진합니다. 검찰이 2번이나 보안 수사를 요구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결국 지난 6일 조 씨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조 씨는 MBN과 통화에서 평생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며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유족 측이 항소한 만큼 그림 소유권 다툼은 2심 재판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겨울 초입부터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7도 가까이, 철원이 영하 11도를 기록하는 등 이달 들어 가장 추웠고 낮에도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렀거든요.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거라고 합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도시마천 곳곳에 살얼음이 얼고 고드름까지 매달렸습니다. 빌딩 사이로 몰아치는 찬바람 속에 한낮에도 기온은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보다 너무 많이 추워진 게 느껴지고 비유하자면 걸어다니는 동태가 될 것 같이 너무 추운 날씨예요, 진짜. 경기와 강원, 경북 일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영하 17.3도, 서울도 영하 7.3도까지 내려가 이달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 기상청이 발표하는 공식 기온보다 실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한파의 원인은 북극 한기입니다. 5km 상공에 기류를 봤더니 북극을 중심으로 한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로 밀려온 것이 포착됩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북쪽 찬 공기는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 2에서 7, 제주엔 15cm가 넘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유입되며 충남, 전라권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는데요. 일부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번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국내외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가 부진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가계부채나 높은 물가가 발목을 잡아 이번에도 7번째 연속 동결을 했죠.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이렇게 빠진 사이 생산, 소비, 투자는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은 마른 수건을 더 쥐어짜듯 소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망원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대형 마트보다 저렴한 곳이지만 평소 즐겨 먹던 과일과 야채값이 2배로 뛰자 한 시민은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샐러리를 늘 먹었었는데 샐러리가 배 정도 됐더라고요, 값이. 그래서 그냥 당분간 쉬었다가. 꼭 필요한 생필품만 겨우 살 뿐 간식이나 주전부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간식은 뭐 전혀 뭐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저 밥 세끼 먹는 거, 밥도 뭐 조금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뭐 다른 거는 뭐 많이 못 사겠어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계속된 고금리에 서민들이 꼭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고 지갑을 닫은 겁니다.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료품 같은 경우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이 역대 최대인 13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 감소까지 겹치며 하반기 경기 회복인 상저하고는 사실상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이죠. 정부가 출산을 하면 내 집 마련이 더 수월하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주택 분양에 신생아 특별 공급을 추가하고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도 자녀 2명만 있으면 다자녀 특별 공급 혜택을 주기로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연간 7만 호가 출산 가구에 공급됩니다. 최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부지입니다. 주변 시세 70-80%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보니 사전 청약에 7만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38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뉴홈은 좀 덜 비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좀 가죠. 내년 3월부터는 이런 뉴홈의 최대 35%의 물량이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배정됩니다. 또 민간 아파트 분양에도 신생아 가구에는 특별 공급 물량을 우선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7만 호가 출산 가구에 공급됩니다.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혼인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2명으로 낮춰 신청 대상을 넓혔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월 1,3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특공을 허용했고 부부 간 중복 청약도 인정해 이른바 혼인 불이익도 없앴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홍콩 ELS 불안전 판매 후속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입자가 아니라 은행원들 얘기입니다. 은행들은 공식적으로는 상품 가입 과정에서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불안전 판매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은행 직원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얘기했다면 아무도 여기 가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손실 가능성을 고의로 은폐했다 이겁니다. 최우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한 시중은행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들 ELS 가입 권유할 때 MSG 감히 하지 않느냐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손실 위험을 감추고 ELS 상품을 팔았는데 이제 와서 투자 위험을 다 고지했으니 무조건 고객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댓글에도 대사가 다 똑같다, 부정하지 못한다, 이제 창구에 고객들 몰려올 거다라며 동의하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재테크 담당 PB팀장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6개월이면 된다며 팔고 그 성과로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뒷수습은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인사 고과 시스템 KPI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KPI는 은행 본사가 영업점을 평가하는 지표로 예금, 대출, 신탁 등 항목을 나눠 목표를 정해주고 실적대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결국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영업점들이 무리하게 ELS 상품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이제 어떻게 주어졌냐,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 방향이 아예 틀려져요. 목표 활동받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을 해야지. 인사 평가도 그러고 성과급도 이제 그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죠. 시중은행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판매 실적과 KPI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홍콩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지만 처방전 없이 약을 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고혈압이나 각종 부종에 쓰는 이뇨제 같은 약을 구하는 경우죠. 고혈압이 아니니 처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수요를 노리고 불법으로 의약품 16억 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병원 판로도 있는 멀쩡한 업체들이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국에 있어야 할 의약품이 집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빼돌린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 판매하는 업자가 식약처 단속반에게 적발된 겁니다. 저희한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도 상당수 압수됐는데 고혈압 환자용 이뇨제는 체중 감량 목적으로 판매됐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도매상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 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린 것들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불법으로 유통 판매된 의약품은 25만 개, 금액으로는 16억 원 상당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처방전 없이 익명 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됐습니다. 전문 의약품 오남용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특정 기저질환이나 과민증이 있는 경우 투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무분별하게 구입, 사용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 등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관으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타계했습니다. 자국 이익과 강대국 사이의 세력 균형을 우선시하는 철저한 실리주의 외교로 냉전시대 국제 질서를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죠. 한반도 평화와도 밀접한 인물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계의 거목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하다 1969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발탁된 키신저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국무장관을 겸직했습니다. Secretary Kissinger really set the standard for everyone who followed in this job. I was very privileged to get his counsel many times, including as recently as about a month ago. 냉전 시기 이른바 핑퐁 외교로 1972년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양국 수교의 물꼬를 튼 건 키신저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基辛格博士是中国人民的老朋友、好朋友，是中美关系的开拓者和建设者。 같은 해 미국과 구소련 간 전략무기 제한협정 협상을 주도해 긴장 완화를 이끌었고 베트남 전쟁 종식에도 이바지하며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I want to tell you all how much it has meant to me, and that I'll never forget you. Thank you. 키신저는 1975년 유엔 총회에서 남북 미중 사자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한 뒤에도 수차례 한국을 찾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는 당시 정상들을 예방했습니다. 실리를 위해서라면 협상과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키신저의 외교 철학에는 뜨거운 찬사만큼 냉혈한이라는 비판도 따라붙었습니다. 미국의 베트남, 캄보디아 대규모 폭격과 칠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동티모르와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을 묵인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20세기 현대사 산증인의 별세 소식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세계 각계 인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잘못 불렀고 중국 시진핑 주석을 덩샤오핑 전 주석으로 착각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바이든은 나이를 경험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쯤 되니 같은 당 내에서까지 내년 대선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국 기업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 대통령과 친하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잘못 언급한 겁니다. But I am friends with your leader, Mr. Moon. 연설 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과거의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과도 혼동했습니다. I've said this, and I said this to Deng Xiaoping in the Himalayas, and I've said this to every world leader. It's n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American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시진핑 주석과 히말라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름을 잘못 말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일 연설에서도 미국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20여 년 전 인기 가수인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헷갈렸습니다.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to the Renaissance tour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를 81살인 고령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반응이 73%에 달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경험과 연륜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여론 반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내년 대선에서 고령화로 인한 후보 교체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술빵, 술 마시며 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영상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나이 제한 이런 게 없죠. 어린이도 청소년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와 가수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주량이 3병이 넘는다고 자랑합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간접 광고를 받았다며 주류 제품을 홍보합니다. 주류 사업을 하는 래퍼가 나와서 본인 제품을 선전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네, 홍보는 늘 해야죠, 형. 늘 해야죠. 열심히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문제는 이 같은 술 먹방, 이른바 술방이 청소년에게도 여과 없이 노출돼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중학생의 계정을 통해 유튜브에 술 방송을 검색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청소년 계정으로도 어렵지 않게 음주 방송에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유튜브나 OTT 서비스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음주 행위를 부각하거나 미화한 영상은 연령을 제한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른바 18금 방송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음주 장면은 술에 대한 친숙함을 갖게 합니다. 이번 음주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정이 음주에 관대한 미디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담배와 전문 의약품처럼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시종수입니다. 지하철에서 쓰는 와이파이는 느리고 종종 끊기기도 하지만 어떤 구간은 이상하게 빠르기도 합니다. 바로 속도가 10배 빠른 5G 와이파이 시험 구간이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빠른 인터넷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당초 이 빠른 인터넷을 지하철 전 구간으로 늘릴 거라고 했었는데 있던 것마저 없어지는 겁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5G 지하철 와이파이를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2호선 성수 지선입니다. 5G 와이파이는 LTE 와이파이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데요. 하지만 오늘 자정부터는 더 이상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5G 와이파이에 접속하자 최고 다운로드 속도가 1GBps를 돌파했습니다. 1GB 용량의 영상을 8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반면 2호선 본선에서 측정한 LTE 와이파이 속도는 5G 와이파이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5G 와이파이 속도가 아셨어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빠르다고만 하면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5G 와이파이를 수도권 지하철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실제 2호선 본선과 5, 6, 7, 8호선에서도 기지국이 구축되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5G 와이파이에 활용되는 28GHz 주파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며 본 서비스 추진은 물론 시범 서비스도 중단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가 지하철 와이파이 운영 의지를 밝혔던 만큼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입니다. 5년간 10억 원 정도 주파수 비용으로 지하철에서 5G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는 5G 28기가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후에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통사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각종 장치와 공사비까지 추가되면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 반면 지하철 와이파이 수익은 없어 소극적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MBN 이혁준 기자와 김회종 기자가 자살 예방을 위한 해외 기획 취재 보도로 오늘 제398회 이달의 기자상 생명존중 우수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MBN 기획 벼랑 끝 자살 대책과 자살 대책 뭐든지 해야 한다가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권 강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쇄신과 메가 이벤트에다가 시선을 돌려 국민의 충성과 지지 확보를 누리기 위한 것이 하나의 일정이었다고 봅니다. 프랑스에서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의 리야드가 선정되자 탈락의 고배를 마신 탓일까요?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사우디의 금전 투표를 비난하며 사우디 내정과 왕정 체제까지 거론하는 아슬아슬한 입장 발표를 합니다. 투표 결과에 가슴 졸이던 부산 시민과 국민들은 뜬금없는 오일머니 탓에 어리둥절했죠.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우리 기업 총수 등이 줄줄이 만나면서 사우디 특수를 기대한 게 불과 1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굳이 저 얘기를 할 거였다면 투표 전에 했어야죠. 투표 전엔 박빙의 승부라거나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럼 리야드가 거의 100표 가까이 더 받은 후엔 어떻게 해서 우리 박빙을 예상했는가? 유치를 포기한 수준이라던 로마와 표 차이가 별반 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정황보다는 속칭 국뽕이라 불리는 맹목적 애국심만으로 국민에게 부풀려진 보고를 하고 대통령을 기망한 관계자들과 참모진에게는 따끔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최종 프레젠테이션만 봐도 우리보다 사우디가 나았습니다. 사우디가 엑스포 도면까지 보여주며 킹 살만 국제공항에서 바로 엑스포 비자를 주고 지하철 특별 노선으로 10분도 안 걸린다는 등의 디테일한 브리핑을 한 데 반해 우리는 아이돌 가수와 한류 스타가 줄줄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핑구름 잡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한술 더 뜨는 곳이 있죠. 무능의 극치 운운하며 어떻게든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정쟁 프레임으로 만들려는 일부 야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엑스포 유치 예산이 5,744억 원이 이른다면서 한 표를 얻는데 무려 198억 원을 쓴 것이라고. 추미애 전 장관은 29표 받으려고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88 올림픽을 유치한 전두환보다 못한 윤석열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도 나왔죠. 그럼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을 못하면 욕을 먹어야 합니까?
딱히 엑스포 유치에 별 도움도 못 준 분들이 이런 비난을 쏟아내다니요. 잘 싸우지도 못해놓고 결과를 두고선 남 탓에 또 정쟁만이 넘쳐나는데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선 서로 내가 더 잘났다며 표를 달라고 국민에게 또 읍소하겠죠. 또 누굴 뽑아야 하나. 이 총선이 겁나는 건 본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걸 그분들이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쓰린 가슴에 소금 끼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야니스 아데토쿤보처럼 되고 싶다는 농구 유망주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가볍게 슬램덩크를 꽂는 에디 다니엘을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와 림을 향해 펄쩍 뛰어올라 강력한 원핸드 덩크를 꽂아 넣습니다. 용산고 1학년 에디 다니엘은 최고의 유망주들이 모인 유소년 캠프에서 형들을 제치고 베스트 5에 뽑힐 정도로 단연 눈에 띕니다. 폭발적인 운동 능력은 NBA의 괴물이자 자신의 우상 아데토쿤보를 닮았고 동료를 살려주는 플레이는 킹 르브론 제임스를 빼닮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야니스가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는 르브론에 더 가깝게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프로농구 서울 SK의 선택을 받은 에디 다니엘은 청소년 대표팀 주장도 맡아 실력의 리더십까지 인정받았습니다. KBL 해외 연수 대상자로 내년 1월 미국 유학을 앞둔 에디 다니엘은 이현중과 여준석처럼 미국 무대에 서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실력만 된다면 꼭 가고 싶은 것이고 더 실력 키워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경기를 터뜨렸다는 뜻이 담긴 재치 넘치는 세레머니를 프로와 국제 무대에서 팬들에게 선보이는 게 에디 다니엘의 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항상 깜짝 놀래켜 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N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우타거포 양석환이 두산 베어스와 FA 잔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2년 최대 78억 원에 계약한 양석환은 매 시즌 30홈런, 100타점을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계약을 한 만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팀의 리더가 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12월로 접어드는 내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오르겠지만 주말 내내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눈발이 더욱 붉어지면서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지로는 1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지역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을 제외하고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광주가 5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